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9년 시작됐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송하윤이라고 합니다. 김민규라고 합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언니의 소개로 한 남자를 소개받아 처음 만난 자리. 저는 그를 보자마자 됐다.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사람도 제가 딱 마음에 든다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길게 썸 탈 것도 없이 곧바로 1일에 돌입. 떨어질 날 없이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아니 제가 문 두드리지 말라고 요청사항에다 적어놨잖아요, 예? 벨도 누르지 마시고 그냥 두고 가시면 제가 알아서 가져간다고요, 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만나면서 보니까 그에겐 좀 유별나다 싶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띵동 띵동 현관 벨소리랑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를 정말 극도로 싫어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배달 음식을 시킬 땐 벨 누르지 마세요 라고 요청사항에도 적어뒀고요. 뭐 그걸로도 부족한지 아예 집 인터폰 벨소리를 꺼둔 채 살더라고요. 누가 벨을 누르면 벨소리 대신에 화면에 번쩍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 누가 왔나 보다 라고 아는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야근하는 남자친구를 기다리다가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눈을 떠보니까 번쩍하고 인터폰 화면이 켜지더라고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보이지? 뭐 소리만 꺼둔 거니까 화면은 그대로 보여야 됐거든요. 싸해지는 기분에 이제 조심스럽게 소파에서 일어나서 인터폰 화면 쪽으로 다가갔죠. 제가 인터폰을 확인하려는 그 순간 왜 안 보이지? 그와 동시에 현관문 문고리가 심하게 흔들리는데 누구세요? 누구신데요? 계속 문만 흔들릴 뿐 대답도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고 말았어요. 잠시 후에 뭐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오빠, 응? 혹시 오늘 누가 오기로 했어? 아니? 왜? 누가 왔어? 아, 약간 혼자 있는데 저 문으로 누가 계속 들어오려고 했어. 그런데 네가 잘못 본 거겠지. 오빠가 되게 애매한 표정을 지으면서 꿈 꿨나 보다. 꿈.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살짝 속상하기도 하고 저도 생각할수록 소름 돋고 하니까 그냥 이야기는 그쯤에서 하고 넘어갔죠. 그날 밤에 남자친구랑 영화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남자친구가 약간 겁에 질린 듯한 표정으로 너 왜 그랬어? 정색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뭘?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저랑 제 주변을 막 살피더라고요. 아니 깜빡 졸다가 목이 갑자기 답답해서
깨보니까 어떤 여자가 내 목을 조르고 있더라고. 근데 그 감촉이 너무 생생해서 난 옆에 있는 네가 내 목을 조른 줄 알았지. 말도 안 돼. 너무도 생생해서 꿈이 아닌 줄 알았다는 오빠의 악몽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다음엔 5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늘 어떤 여자가 오빠의 목을 조르거나 올가미 같은 거를 오빠 목에 걸어놓고는 잡아당기는 꿈을 꾼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악몽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서였을까? 평소 같으면 그냥 넘길 일들에도 오빠는 쉽게 짜증을 내고 됐다. 덩달아 저한테도 가시돋친 말을 하고 좀 저희의 사이도 처음과는 달리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친한 동생 말이 언니 여기가 진짜 유명한 점집이래. 언니도 요즘 연애운을 안 기가 좋다며. 막히게 잘 보는 곳이 물어봐. 있는데 자기는 그런 곳을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래. 조금 무섭다고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동생 상담이 끝나고 무속인이 절 보면서 피식 웃는 거예요. 언니야, 오빠 옆에 어떤 여자가 보이네? 네? 여자요? 아주 지독한 년한테 걸렸는데? 언니야, 오빠 그러다 숨 넘어가겠어. 목이 콱콱 졸려가지고. 그날 밤 자다가 일어났는데 옆에서 자고 있어야 될 남자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빠. 남자친구가 거실 한가운데 서 있더라고요. 오빠. 또 악몽 꿨어? 나와 있어. 뭐야? 오빠, 왜 그래? 남자친구가 자기 목을 붙잡고 컥컥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제가 놀라서 급히 오빠에게 다가가려는데 오빠 어깨 너머로 뒤로 누군가 한 명 더 있는 게 보였어요. 어떤 여자가 오빠 목에 걸린 넥타이의 끝을 잡고 뒤에서 꽉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질식해서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남자친구와 잡아당기고 있는 그 여자의 기괴한 모습을 보는데 깜깜한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에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순간 오빠 옆에 어떤 여자가 보이네? 아주 지독한 년한테 걸렸는데? 오빠 그러다 숨 넘어가겠어. 무속인의 말이 떠올랐어요. 전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던 무속인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었고 그간 사정에 대해 정신없이 풀어놓았습니다. 언니, 오빠 뭐 잃어버린 거 없대? 한번 물어봐봐. 분명히 잃어버린 게 있을 거야.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었지만 일단 속는셈 치고 그날 바로 오빠에게 물어봤죠. 오빠. 응? 오빠 혹시 뭐 잃어버린 거 없어? 잃어버린 거? 지갑이나 넥타이나 아무거나 잃어버린 거 진짜 없어? 넥타이? 뭐가 생각나는지 드레스룸으로 달려가더라고요. 어디 갔지? 오빠 말이 자기가 입던 속옷 2장이랑 흰 반팔티, 넥타이 하나가 없어졌단 거예요. 너 어떻게 알았어? 저는 뭔가 일이 있긴 있구나 싶어서 바로 다시 예약을 잡고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언니야,
구태본 적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은 어떤 여자가 오빠야 속옷이랑 넥타이를 가져가서 재회굿을 드린 것 같다 이 말이야. 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오빠 같은 경우엔 속옷이나 넥타이를 가져다가 이름을 적어놓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나 싶다는 겁니다. 저는 믿기도 그렇다고 좀 안 믿기도 힘든 무속인의 말을 일단 들은 그대로 오빠한테 전해줬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오빠가 뭐가 생각이 났는지 잠깐만.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여보세요? 오빠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오빠가 진짜 딱 한마디 했거든요. 가져간 거 내놔라. 보통 모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왜 생사람 잡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로 끊는 거예요, 전화를. 알고 보니까 저와 사귀는 중간에도 계속 전 애인에게서 연락이 왔고 집에도 몇 번이나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혼자 있을 때 심하게 문을 두드린 사람도 그 여자였을 거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남자친구가 집안에 있는데도 비밀번호를 풀려고 계속 시도하다가 현관문이 잠기고 주변에서는 시끄럽다고 민원까지 몇 번 들어왔을 정도였대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동안 혼자 얼마나 괴로웠을까. 남자친구를 생각하니까 그 여자가 괘씸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남자친구가 편안해질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무속인을 찾아갔더니 한 가지 묘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방법 적혀 있어. 따라하면 돼. 근데 언니야, 이 기도가 끝나면 그 여자도 떨어지겠지만 언니야도 오빠랑 끝날 거야. 그래도 할래? 저는 헤어질 결심까지 하고 남자친구를 위해 무속인이 알려준 대로 절에 가서 초를 올리고 22일간 매일 108배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남자친구는 악몽 한 번 안 꾸고 잠을 잘 잤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저는 남자친구가 사업한다고 해외로 떠난 사이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됐어요. 그럼 뭐. 비록 지금은 헤어진 사이지만 궁금해요. 그 여자의 재회치성은 이제 끝이 난 걸까요? 부디 오빠가 소름 끼치는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났길 바랍니다. 2016년 9월 저는 광주로 내려갑니다. 입사 후 1년 만에 과장 승진과 함께 본사가 있는 광주로 발령이 났거든요. 잘 됐네. 네. 회사 숙소도 있었지만 누구랑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해서 원룸을 알아봤죠. 진짜 하면은 너무 돈을 더 쓰고 싶어져. 말고 다른 데 없어. 내심 마음에 드는 데가 있어서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퇴근을 하고 이 좋아하는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찢어질 듯한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뭔 일이 났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밖으로 나가 봤는데 옆집 여자가 우산을 허공에 휘저으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으로 후다닥 들어가 버리지 뭐예요. 뭐야? 조심스럽게 그 집 앞으로 다가가 봤어요. 근데 아이씨 뭐야 이 썩은 냄새는.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는데 썩은 밥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방치돼 있었던지 날파리들이 꼬여 있었어요.
아씨 뭐야 이거? 아 이거 이사 잘못 온 거 아니야? 이 찝찝한 기분을 뒤로 하고서 집으로 돌아서는데 뭐야. 어? 저게 뭐야? 옆집과 나란히 있는 베란다 창문 방충망에 날파리들이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벌레. 분명 이게 옆집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 증거가 없잖아요. 당분간 창문을 닫고 살자 했죠. 그렇게 창문을 닫고 나니까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옆집 101호의 소리가 벽을 넘어서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에이씨 진짜. 아니 뭐라고 하는 거야? 자나? 진짜 자나? 자는 거 아니야? 안 자네.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인 줄 알았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저를 놓고 하는 얘기더라고요. 마침 여자친구가 집에 놀러 왔다 가고 난 뒤였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있는데 또 옆집에서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안나? 갔겠지? 아까 간 거 같은데. 안 갔으면 어떻게 하지? 야, 내가 보고 올게. 잠깐만. 그러더니 드르륵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뭐야? 자동적으로 제 눈은 옆집과 연결된 그 창문 쪽을 바라보게 됐죠. 그 순간에 사람 눈이 보였어요. 분명 저를 빤히 보고 있더라고요. 에이씨. 내 얘기하는 것도 모자라서 창문으로 날 훔쳐보고 있었다. 이건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밀려와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기요. 저기요. 문을 안 열고 세상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저기요. 한참 후에야 문이 열리더니 파리한 얼굴의 여자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 배기인데요.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 뭐가요? 아니 맨날 두 분이서 저 있는지 없는지 얘기하고 방금도 저 훔쳐오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여기 혼자 살아요. 아니 저기요. 저기요. 그리고는 서둘러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더군요. 뭐지 저 당당함은? 거기다가 혼자 산다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귀가 꽂히기 시작하니까 옆집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거예요. 맞아. 막 창문 여닫는 소리, 간간히 들려오는 웃음소리까지 너무너무 거슬리는 거 있죠.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더니 급기야 몸살이 와서 결근을 하게 됐어요. 괜찮아? 물 많이 난다. 괜찮아. 자면 괜찮아져. 고맙게도 여자친구가 간호를 해주겠다며 왔더라고요. 나도 자고 갈래. 안 돼. 감기 올마. 같이 아프면 되지. 아, 아파. 미안해. 팔도 아파 이제. 괜찮아? 그때
또 옆집에서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왜 안 가지? 오늘 안 가면 죽일까? 그래, 그게 좋겠다. 죽이면 쟤 또 집에 혼자야. 에이씨, 시끄럽게 또 저러네. 오빠 왜 그래? 옆집 소리 안 들려? 어? 들어봐봐. 그 순간 소리가 툭 끊기고 조용해졌어요. 저는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일단 여자친구를 집으로 보냈어요. 싸우려고 그러는구나.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그냥 잡기만 해봐라. 하던 그때 저런 줄 알았어. 진짜 재밌잖아.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장난하나 진짜. 씨. 아, 씨.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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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저한테 진짜 왜 그러세요? 뭐가요? 뭐가요? 방금도 남자하고 내 얘기 했잖아요! 얘기도 안 했고요. 저희 집에 남자 없다니까요. 저 혼자 산다고요. 혼자?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와, 차라리 남자가 있는 게 나을 뻔했어요. 이게 뭐야? 아무도 없는 집안에 촛불 하나만 덩그러니 켜져 있는데 더 해괴한 거는 한쪽 벽에 부적이 가득히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 부적들은 다 뭐냐고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여자가 답변 대신에 되레 이상한 걸 묻는 거예요. 저 혹시 집에 뭐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들려준 얘기는 이랬어요. 며칠 전에 비 오던 날 우산을 말리려고 복도에 나왔는데 검은 형체가 저희 집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대요. 아, 이거 사람 아니구나. 그러니까 심상치 않은 느낌에 서둘러서 이제 도어락 비밀번호 막 누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자기를 향해서 막 다가오더랍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얼마 후에 제가 이상한 소리가 난다면서 따지러 왔었잖아요. 그 옆집 여자는 아 진짜 저 집 뭐 있구나 그런 직감을 했대요. 오호. 저희 집과 연결된 벽에 부적을 잔뜩 이렇게 붙여놓고 문 밖에 귀신밥 내놓은 것도 귀신이 혹시라도 자기 집에 들어올까 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 진짜 여기 너무 무서워서 못 살겠어서 내일 이사 나가요. 전 도저히 옆집 여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 저 여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간다고 그러니까 뭐 다행이다. 정말 여자 이사를 나갔고 제 예상대로 소음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서울로 출장을 갔다가 사흘 만에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빌라 복도에서 또 귀에 익은 그 소리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얘는 언제 와? 왜 안 와? 도망간 거 아니야? 왜 안 올까? 심심하다, 심심해. 아 뭐야 이 사람들 또 다시 돌아온 거야. 아 진짜 짜증이 확 나가지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어? 배기로는 조용한 거예요. 그 소리는 바로 우리 집에서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막 옆집 여자가 한 얘기가 그거 다 사실이었어?
그럴 리 없어. 심호흡을 크게 한 후에 저희 집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물론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요. 그럼 그렇지. 아씨. 뭐야, 아무것도 없네. 북박이장을 이렇게 보니까 왼 팔 하나가 삐져나와 있다가 그게 쓱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뭐야? 진짜 헛것이 보이네. 진짜. 창문에서 봤던 그 소름 끼치는 눈! 더 공포스러웠던 건 찢어줄까, 잘라줄까. 무릎에다 죽이자. 재밌겠다. 그게 둘이 아니었어요. 귀신 혼자서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들은 줄 알았어? 그 길로 전 집을 뛰쳐나와 버렸고 결국 회사도 그만두고 월세 남은 건 모두 보증금에서 까기로 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후로 그 목소리를 다시 듣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것은 정말 저와 함께 살고 있었던 걸까요? 저에겐 깊이 빠져있는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킨스쿠버 다이빙인데요. 다이빙하러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던 전 2006년 필리핀에 있는 민도로 섬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거기에 사방비치라고 다이버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해변이 있거든요. 저와 일행들이 묵게 될 숙소는 사방비치에서도 전망 좋기로 유명한 풀빌라 리조트였습니다. 비행을 마치고 리조트에 도착하니까 벌써 새벽 1시. 시간이 늦었으니 어서 자자며 다들 방으로 흩어졌죠. 제 방은 저 혼자 쓰기엔 상당히 넓은 방이었는데요. 다른 건 여느 호텔들과 다 비슷했는데 딱 하나 특이한 건 가구인지 뭔지 모를 게 흰 천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TV처럼 보였는데 전 TV 볼 생각이 딱히 없어서 천을 걷어보지도 않고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죠. 일단 짐부터 풀자 싶어 가방을 열고 짐 정리를 하는데 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진한 향내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환기도 시키고 담배도 피울 겸 산책을 나갔습니다. 리조트 정원이 널찍해서 새벽에 혼자 걷는 것도 나름 운치가 있더라고요. 발길 닿는 대로 이리저리 걷고 있는데 웬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주변을 둘러봤더니 나무 옆으로 사람 몸통 같은 게 삐쭉 나와 있는데 나무 밑을 마구 파헤치듯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아, 이 새벽에 혼자 왜 저러고 있지 싶어서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아 뭐야? 뭘 그렇게 놀래? 다이빙 일행인 재우 씨였어요. 재우 씨는 제 방 아래층에 묵고 있었는데 담배 피러 나왔다가 절 보고 반가워서 여러 번 불렀대요. 근데 근데 사람이 불러도 대답이 없어. 근데 죄져 보여. 어디? 죄서 이 시간에 나서 혼자 땅 파고 있잖아. 아 있긴 뭐가 있다는 거야. 아니 저기는 그 사람이 있던 자리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피곤해서 헛걸봤나 보네. 얼른 들어가서 자. 아니 분명히 잘못 봤나? 좀 찝찝했지만 저도 그냥 잘못 봤겠거니 하면서 일단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복도에서 막 일본어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일본 관광객이 왔나 보다 싶었죠. 각자 자기 방으로 흩어지면 조용해질 줄 알았던 그 소리가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계속 문 밖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문을 벌컥 열고 Hey! Excuse me! 근데 복도에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괜히 으스스한 기분이 들어서 저는 얼른 자리로 돌아와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잠이 들었을 때였어요. 근데 일본인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네. 근데 뭔가 나풀나풀 거리는 거예요. 덮여있던 흰 천 말곤 뭐가 안 보이더라고요. 또다시 나풀거리는 무언가가 보이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기분에 다시 불을 켰죠. 근데 또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헛것을 보는 건지 아님 진짜 귀신이라도 있는 건지 확인해보자 싶어서 이번엔 그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 혹시라도 또 뭐가 보일까 봐 옆으로 돌아 누워서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이 튀기는 듯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제 침대 아래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침대 아래 깜깜한 틈 속에 가만히 멈춰 있더라고요. 크기는 한 요만한 정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빤히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그 순간 그 둥근 물체를 더듬더듬 돌려가면서 만져봤는데 점점 울퉁불퉁한 감촉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뒤로 돌려본 순간 방을 뛰쳐나와 달려간 곳은 절씨, 문 열어봐, 절씨. 그런데 절씨. 방금 제가 뛰어내려온 위층 복도에서 다시 그 통통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절씨, 제발 문 좀 열어줘. 아 현진 씨,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나 귀신 봤어, 귀신. 진짜 귀신 봤다고. 아까부터 왜 이러는 거야? 꿈 꿨겠지 꿈. 진짜라니까. 그것도 머리통만 굴러와서 나한테 확 튀어 올랐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뭘 봤다는 거야? 도저히 제 방으로는 못 가겠어서 그 방 소파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길래 현관문 쪽을 노려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죠. 그러다 한참 뒤에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지우 씨 괜찮아요? 조심히 다가가서 보니 재우 씨가 온몸이 마비된 듯 굳은 상태로 누워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데 말은 못하고 계속 하는 게 가위에 눌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재우 씨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지우 씨.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눈알만 굴려서 제가 누워있는 소파 옆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그때 지우 씨. 그 순간 갑자기 어떤 손이 나타나서 그 머리통을 쓱 집어드는 겁니다. 마치 교회 성가대 복장처럼 하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옷 위로 머리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뽕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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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씨 일어나야 돼. 아뽕까봐 아뽕까봐 절씨 일어나야 돼, 절씨. 가위에 눌린 재우 씨를 미친 듯이 흔들어 깨운 후에 혼비백산한 채로 방을 뛰쳐나왔죠. 정원으로 달려나갔는데 저희 팀 가이드가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머리 떨어져 있는데 머리 있었는데. 설마 두 분 또 봤어요? 저만 본 게 아니고요? 알고 보니까 가이드도 저희랑 똑같이 머리만 통통 튀어다니는 귀신을 다 같이 본 거야? 보고 뛰쳐나왔던 거예요. 셋이서 똑같은 귀신을 봤으니 분명 이 리조트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싶었죠. 저희 리조트 직원을 불러서 확인을 요청했고 제일 먼저 제 방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봤다는 거죠? 네. 제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뭔가 옆에서 뭐가 막 나풀나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을 켜고 여기를 딱 볼. 손으로 덮여있는 건 뭐지? 다른 방에는 없는데? 그냥 TV 덮어둔 거 아니었어요? 제사를 지내는 작은 제단이었어요. 그것도 향이 수북히 쌓여 있더라고요. 어젯밤 제 방에서 나던 향내가 이거였나 싶었던 그때 그냥 소문인 줄 알았는데 진짠가 보네. 이게 뭔데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아뽕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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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본까봐. 합본까봐가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죠. 합본까봐? 너 일본인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필리핀 말로. 이 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과 미군이 그 섬을 쟁탈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 리조트 터가 거기서 사람들을 많이 이제 죽이고 매장을 했던 걸로 그 터가 알려져 있어요. 뒤이어 확인된 사실은 제가 밤에 일본인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그렇게 시달렸는데 그날 그 리조트에는 일본인 투숙객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날 밤 저희 셋이 봤던 끔찍한 형체. 그건 정말 전쟁 때 목이 잘려 사망한 희생자의 혼이었을까요? 때는 정우 씨가 8살이던 2001년 가을. 어김없이 돌아온 제사를 앞두고 정우 씨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매우 분주했습니다. 건물 구석구석 쓸고 닦아야지요. 마당에 풀도 베야지요. 어린 정우 씨는 창고에 쪼그려 앉아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릇을 닦으면서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릇을 다 닦고 나니까 저녁 먹을 시간이 됐더라고요. 정우야, 할아버지 진지 잡수시라 말씀 드려. 그러면서 할머니는 창고 문을 자물쇠로 단단히 잠그고선 집으로 향하셨고요. 정우 씨는 할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정각으로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진지 잡수시래요. 예, 그래요. 저기 이것만 정리하면 되니까 먼저 들어가. 할아버지 말에 정우 씨가 왔던 길을 돌아 집으로 향하려는데 저 멀리 하얀 옷을 입은 누군가가 건물로 쓱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들어간 곳은 그 창고. 자물쇠로. 분명히 자물쇠로 단단히 잠가뒀는데 창고 문이 활짝 열려있는 거죠. 정우 씨는 깜짝 놀라서 창고 쪽으로 후다닥 뛰어갔어요. 창고 앞에 다다른 정우 씨는 먼저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나? 창고 안을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둠 사이로 위아래 허연 저고리와 치마에 머리는 잔뜩 헝클어진 여자가 등을 돌리고 웅크린 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곤 뭔가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고개를 쓱 들더니 갑자기 정우 씨가 아까 열심히 닦아둔 그 제사용 그릇 말입니다. 정신없이 핥아대는 거예요. 당황한 정우 씨가 자기도 모르게 짧은 탄식을 내뱉었죠. 빠르게 핥던 여자가 갑자기 움직임을 딱 멈췄어요. 뭔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그 여자의 상체가 휙
뒤로 제쳐지는 거. 순간 거꾸로 뒤집힌 여자 얼굴과 딱 마주친 정우 씨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사람 팔뚝만한 커다란 혓바닥이 입 밖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 마냥 눈빛을 번뜩이며 갑자기 혓바닥을 입안으로 휘감더니 먹을 거다, 먹을 거. 먹을 거다, 먹을 거. 몸을 뒤로 꺾은 그대로 맞죠. 엑소시스트. 정우 씨가 몸을 일으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놈의 두 다리가 고장이 났는지 도무지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갑자기 오른쪽 발목에 느껴진 여자의 손. 순간 여자가 정우 씨의 몸을 타고 올라왔고 급기야 정우 씨의 코앞까지 다다른 그때 그 팔뚝만한 혓바닥에서 정우 씨 얼굴 위로 힘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정우 씨는 그냥 이대로 죽는구나 하고 눈을 콕 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굉음과 함께 주변이 퍼런 불빛으로 번쩍하더니 여자의 몸이 저 멀리 나동그라진 거예요. 정우 씨 눈앞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롱하게 일렁이는 파란색 털에 까만 줄무늬가 선명한 호랑이가 뭐야? 웬 어린 소년을 등에 태우고 서 있는 거예요. 호랑이? 정우 씨 또래로 보이는 그 소년은 알록달록 줄무늬 소매에 색동저고리에 한 손에는 뱅글뱅글 모양의 사탕을 들고 있었어요. 정우 씨가 그 모습을 홀린 듯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저 멀리 나가떨어진 그 여자가 다시 몸을 거꾸로 뒤집어 세우더니 또 왔어. 정우 씨를 향해 또 돌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호랑이가 주둥이를 쫙 벌려서는 그 여자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려요. 그 어마어마한 광경에 정우 씨는 바지가랑이를 적셔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이제 호랑이가 이제 날 잡아먹는 거 아닐까? 바들바들 이렇게 떨고 있는데 성,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여. 호랑이 등에 있던 소년이 땅 위로 휙 내려와 정우 씨의 어깨를 정말 다정하게 토닥여주는 겁니다. 그러자 호랑이도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정우 씨의 몸을 구석구석 핥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소년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 이제 괜찮으니까 아빠한테 얼른 홍살문 고치라고요. 대체 누굴 얘기하는 거지? 정우 씨는 그 말이 도통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누구야? 그러자 소녀는 아무 말 없이 탕긋 웃더니 다시 호랑이 등에 펄짝 올라타서는 그 주변으로 퍼런 빛이 감돌더니 그대로 사라져버렸죠. 불현듯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우 씨는 창고 앞마당이 아니라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정우 씨가 두 눈을 멀뚱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 사방이 따끔따끔거리는 거예요. 따갑다 못해 얼굴을 그냥 빡빡 그냥 긁어내고 싶을 정도로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그제야 정우 씨가 눈 뜬 걸 알아차린 할머니가 정우 씨를 콕 끌어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놀랬나 보다. 이게 알고 보니까 일을 마친 할아버지가 이제 집으로 가다가 창고 앞에 쓰러진 정우 씨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온몸이 막 불덩이고 얼굴이 빨간 반점들이 막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데려갔더니 의사 진찰 결과 정우 씨의 병명은 수두. 옛날에 많이 돌았죠, 옛날에. 거기다가 고열까지 겹쳐. 정우 씨는 이틀 동안이나 의식 없이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다른 곳은 다 괜찮은데 유독 얼굴에만 우둘투둘 반점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정우 씨 머릿속에 장면 하나가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어물어물 이제 기억들이 이제 떠올리는 정우 씨에게 할머니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더욱더 놀라웠습니다. 20여 년 전 할머니, 할아버지에겐 정우 씨처럼 딱 8살이던 아들 하나가 더 있었어요. 삼촌이네. 특히 형인 정우 씨의 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서 성 그러면서 어디든 찰싹 붙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온몸에 붉은 반점들이 올라오고 막 불덩이처럼 몸이 펄펄 끓더니 결국 어린 나이에 안타깝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형편 탓에 병원 한 번 못 데려간 게 한이 된 아이였는데 정우 씨를 구한 소년이 아무래도 그 아이 같다는 거죠. 정우, 네가 너희 아버지랑 꼭 붕어빵 마냥 닮아갖고 애가 너 보고 성 그랬나벼. 20년이 흘렀지만 정우 씨는 힘들 때마다 그날의 기억을 떠올린다고 해요.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해준 호랑이와 소년에게 감사해하면서 말이죠. 2년 전 소방대원인 저는 서둘러 현장으로 출동 중이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상가와 가정집이 혼합된 5층짜리 건물. 간신히 도착한 건물은 이 한눈에 봐도 정말 처참한 상태였어요. 그 주위로 여러 명의 주민들이 발을 동동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러다가 우리 집까지 타겠어. 어떻게 좀 해봐요. 어떻게든 막아야 했어요. 저는 후배 소방관과 함께 산소통과 방화복을 점검하곤 서둘러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욱한 검은 연기. 순식간에 엄청난 열기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700도가 넘는 화기에 창문이 깨져서 사방으로 유리 파편이 튀었어요. 이동찬, 무리하지 말고 침착하게 나 따라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초짜인 후배를 제 뒤에 두고 간신히 1층, 2층, 그렇게 5층으로 향하는데 커다란 시멘트 파편이 제 바로 앞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만약 한 걸음만 먼저 갔다면 파편에 맞아서 그대로 즉사했을 거예요. 놀라서 위를 올려다보자 천장이 있어야 할 자리가 뻥 뚫렸고 천장과 벽을 타고 점점 더 균열과 진동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건물이 곧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 당장 나가! 야, 다 철수해!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려는데 아니, 이 후배 동찬이 녀석이 무두커니 건물 위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야, 이동찬 뭐해? 빨리 나가라고! 선배, 5층에 무슨 소리 안 들리십니까? 지금 나가야 된다고! 곧 무너진다고, 이 새끼야! 안 돼요. 도와달라는 소리 분명히 들었다니까요. 이대로 두고 갈 순 없습니다. 그리고 녀석은 안 돼. 제가 말릴 틈도 없이 불길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이동찬! 동찬아! 애타게 불렀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빨리 후배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산소통 게이지를 보니까 남은 시간이 5분, 4분, 3분. 점점 초조해지는 겁니다. 안 되겠어. 이러다 진짜 죽어. 소방관이 된 후 늘 죽음을 각오해왔지만 이번엔 정말 끝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 숨막히는 공포에 더 이상 후배를 기다리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데
선배. 절 부르는 소리 앞뒤 잴 것 없이 곧장 위층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후배 동찬이를 찾았는데 녀석이 불길 한가운데 멍하니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야, 이동찬, 일어나! 어서 가자고 소리를 질러도 대답 없이 허공만 계속 바라보며 흐느꼈어요.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후배의 어깨를 흔드는 사이 눈앞에서 천장과 외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억지로 녀석을 들쳐오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렸어요. 그렇게 겨우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곧바로 와르르 5층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분, 아니야 30초만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야, 이동찬, 너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네 목숨은 뭐 100개라도 되냐? 그런데 이번에도 후배는 아무 말 없이 온몸을 파르르 떨기만 했습니다. 불안한 듯 손톱을 마구 물어뜯는데 뭔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너 왜 그래? 있었어. 확실히 있었습니다. 뭐?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계속 건물 안에 사람이 있었단 말만 되풀이하는데 아까는 설령 사람이 안에 있었다고 해도 도저히 구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녀석의 어깨를 다독여줬어요. 하지만 후배를 괴롭히고 있는 건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동찬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5층에서 목격한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건물이 무너지는 괴감 속에서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어느 쪽에 계세요? 좀 더 크게 말씀해 보세요. 희미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건물 잔해들을 피해 걸어가다 보니 5층 구석에 작은 방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당겨도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문을 칭칭 감고 있는 쇠사슬 때문에요. 다급히 도끼를 들어 쾅 문을 향해 내리쳤어요. 그리고 드디어 문이 열리자마자 괜찮으세요? 하지만 검은 연기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서둘러 라이트로 이리저리 안쪽을 비춰보다가 절 부르던 목소리의 주인공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누구지? 선배, 그런데요. 그 여자 모습이 어땠는지 아세요? 저렇게 울부짖으면서 입은 찢어져라 웃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본 거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서서히 연기가 거치고 여자의 모습은 점점 더 선명해졌는데 긴 머리카락과 옷이 불에 잔뜩 그슬려 있고 그 사이로 화상을 입은 시뻘건 피부가 보였어요. 살려달라고 계속 비명을 지르면서 덩실덩실 양팔을 흔들며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저는 후배의 얘기가 솔직히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재조사반과 경찰관에게 여러 번 확인을 해봤는데 다들 건물 안에 사상자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워낙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찬이 네가 뭘 잘못 본 것 같다고 녀석을 달래줬죠. 그런데 그 후로 후배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날이 갈수록 파리한 안색에 저러다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너 요즘 왜 그래? 어디 아파? 선배, 저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불 속에 그 여자가 자꾸 나타나요. 분명히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면 불이 난 그 5층 건물에 자기가 서 있대요. 그리고 불 속에서 봤던 그 여자가 아주 끔찍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나 구해준다며! 구해준다며! 후배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붓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매일 여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후배한테 아무래도 병원을 가보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미친 것 같냐고 바로 화를 내고는 그 후로 출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새벽 갑자기 후배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녀석은 잔뜩 겁에 질려 제대로 말을 잇질 못했어요. 그러면서 선배,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그 여자 여기 살던 여자 맞아요. 그 건물에 대해 조사를 했거든요. 뭔가 알면서도 쉬쉬하고 재수 없다면서 막 쫓아내고 그러다가 한 할머니가 왜 자꾸 저 불난 건물 물어보고 다니고 그러노? 뭐 좋은 게 있다고? 저기서 무슨 일 있었던 거 맞죠? 네? 그렇게 후배 동찬이는 한 할머니로부터 불 속의 여자에 대한 섬뜩한 진실을 듣게 됐어요. 10년 전 건물 5층에는 건물주 부부가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두 사람은 이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문제가 많은 부부였습니다. 남편의 의처증 때문이었죠.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를 때리고 감시했어요. 심지어 장을 보러 갈 때도 혹시나 아내가 도망갈까 봐 손목에 수갑을 채웠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밤낚시를 가기 위해 외출을 하면서 너 당장 안으로 들어가. 구석에 있는 창고 같은 방으로 아내를 강제로 밀어넣었대요. 혹시나 자기가 없는 사이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아내의 몸을 쇠사슬로 칭칭 감은 다음에 천장에 매단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건물에 불이 나고 만 거야. 점점 번져오는 불길 속에서 아내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혼자 외로운 사투를 벌여야 했어요. 선배, 제가 그 여자 처음 봤을 때 춤추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춤춘 게 아니었어요.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쇠사슬을 풀려고 빙글빙글 돌고 있던 거라고요. 온몸을 꽁꽁 묶은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두 손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쇠사슬을 잡아당기고 또 잡아당겼던 여자. 하지만 쇠사슬은 꿈쩍도 하질 않았고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서 몸이 묶인 반대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고통의 몸부림을 치며 방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채 여자는 그대로 불에 타 죽고 만 거죠. 그 여자의 죽음 이후로 기이하게 그 건물엔 1년에 한 번씩 꼭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동하기 몇 년 전부턴 5층엔 아예 사람이 살질 않았대요. 여전히 그곳에는 억울하게 죽은 여자의 한이 남아있을까요?